나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재산은 미리미리 자식들한테 줘야 싸움이 안 난다.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를 살아생전에 큰아들 명의로 싹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 문패에 제 이름이 사라진 날부터 제 자식 마음에서도 제가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공감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안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73입니다. 지금 저는 제 이름이 아닌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도, 대출도, 관리비 고지서도 모두 큰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지만 정작 저는 그 집에서 눈치 보며 밥을 먹고 눈치 보며 TV를 보고 눈치 보며 화장실을 갑니다. 엄마, 이제 이 집은 우리 가족 집이야. 엄마 집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도 좀 조심해서 써. 큰아들이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웃으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 니들 살라고 내가 넘긴 거지 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심장이 쿡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진짜로 들리더군요. 아파트 명의를 큰아들 이름으로 넘긴 건 2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큰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이 집은 평생 엄마 집이야. 그냥 서류에만 내 이름이 있는 거야.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아이를 믿은 게 아니라 평생 엄마 말 잘 들었던 아들에 대한 제 추억을 믿은 거겠지요. 그런데요, 도장은 한 번 찍었는데 사람 마음은 수십 번이 바뀌더군요. 그날 이후 작은 이상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엄마 혼자 쓰시는데 엄마 방 너무 크게 차지하신 거 아니야? 엄마, 손님 온다니까 잠깐 방에 좀 계시지. 우리도 눈치 보여. 엄마가 관리비도 안 내면서 왜 자꾸 에어컨을 켜고 그러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와 큰아들이 부엌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엄마 모시느라 돈 많이 들잖아. 집도 이제 우리 이름이라 재산세도 우리가 다 내야 하고.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그 집 안에서 저는 주인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불을 개는 방식,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 TV 채널을 돌리는 손가락까지 하나하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이미 먼저 잠든 시간,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쯤 된 큰아들, 초등학교 1학년쯤 된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저.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만은 이 아이들한테 남겨주면 된다.
내 자식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겠지. 그래서였을까요? 노후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적금 일부를 깨고 열심히 모은 퇴직금까지 보태 저는 이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을 때도 내가 이 집 지켜서 애들한테 물려줄게. 남편 영정 앞에서 그렇게 다짐했던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집을 먼저 내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장을 찍고 나온 날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큰아들이 사준 치킨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부모 노릇이지. 내가 살아있을 때 집을 넘겨줘야 애들도 편하지.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이 싸움도 막고 세금도 줄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제 이름 3글자가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진 순간 제 존재감도 우리 집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창작된 시니어 인생사연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더 제대로 해야겠지요. 저는 1952년에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나라가 온통 가난했던 시절에 서울 변두리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은 늘 비슷합니다. 겨울이면 흙바닥에 신문지 깔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하얗게 나왔고 여름이면 파리떼가 끓어 밥상 위를 손으로 휘휘 저어가며 밥을 먹었습니다. 영자야, 공부는 나중 일이고 일부터 배워야 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양재학원, 봉제공장, 식당 설거지,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20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저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꾼. 나도 가진 건 없지만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방 한 칸은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신혼 초 우리는 반 지하방에서 살았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벽에 곰팡이가 피고 비만 오면 방바닥 틈새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생각했어요. 그래도 혼자보단 낫다. 둘이니까 조금 덜 춥다. 결혼하고 몇 년 뒤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참 바빴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하고 밤에는 남편 도시락 싸고 애 재우고 나면 몰래 공장 재택부업도 했습니다. 엄마, 나도 학교 가면 도시락 2칸짜리 가져갈 거야. 초등학교 들어간 큰아들은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 우리 아들 도시락은 나중에 3칸짜리로 싸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철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몇 달 병원에 있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널브러진 남편 사진을 보며 저는 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영자야, 울 시간 없다. 이제부터 너 혼자다. 애 둘은 너밖에 없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그야말로 집 한 채를 향한 마라톤이었습니다. 30대, 40대를 저는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새벽에는 빵집에서 반죽 정리, 낮에는 고깃집 서빙, 밤에는 회사 청소. 걸음보다 빨리 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학비를 벌어야 했고, 월세를 밀리지 않으려고 통장 잔고를 수십 번 들여다보며 떨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언젠가 아파트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둘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럼 곧 이사 갈 거야 라고 말해놓고 밤에는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라는 걸 본 게 40 중반쯤이었습니다. 역세권, 국민주택 규모,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분양. 저는 광고지를 구겨진 가방 깊숙이 넣어 매일 출근길마다 꺼내봤습니다. 이 집만 있으면, 이 집 하나만 있으면 이 애들 나중에 나처럼 떠돌진 않겠지. 그때부터 저는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보험도 하나 해지하고, 어지간한 병은 병원도 안 가고, 새 옷은 생각도 못하고, 행사 때 받은 잠바만 돌려 입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나서야 저는 작은 아파트 한 칸을 제 이름으로 마련했습니다. 입주 첫날, 아들 둘을 데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봐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다. 이제는 비 와도 물 안 샌다. 큰아들과 둘째가 흥분해서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당신이랑 약속한 집 내가 지켰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 인생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든 지키다가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주는 것.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은행 잔고는 얼마 없고 몸은 여기저기 아팠지만 그래도 집 주인이라는 자존심 하나는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동년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재산 미리 다 애들한테 넘겨줬다니까. 그래야 나중에 상속 싸움도 안 나고 세금도 아끼는 거야. 맞아. 요즘은 다 그래. 살아있을 때 정리 못하면 나중에 자식들 다 싸운다더라. 그 말을 듣는데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애들한테 뭘 남기는 엄마로 기억될까? 아니면 집 한 채 움켜쥔 채로 죽는 엄마로 욕먹을까? 그때부터 재산을 미리 정리하라는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길로 큰아들에게 집을 넘겨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려고 평생을 갈아 넣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 때문에 제 마지막 노후가 흔들리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명의 이전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느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예전엔 제 이름이 나오던 칸에 이젠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기억이 나더군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관리비 고지서랑 각종 우편물이 저희 앞으로 올 거예요. 이제 집이 우리 이름이라 정리할 게 좀 많아요. 저는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리길 바랐지만 왠지 모르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 아닌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통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 칸을 이쪽으로 좀 줄일게요. 저희도 넣을 게 많아서. 어머니, 칸.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칸을 줄인 게 문제는 아닌데 내가 살던 공간이 조금씩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엔 신발장을 정리하자고 하더군요. 어머니, 신발은 자주 안 신으시잖아요? 밑칸 2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신발은 3켤레가 전부인데 그마저도 2칸만 쓰라고 하니 듣는 순간 가슴이 딱 조여왔습니다. 주말에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친구들 오니까 잠깐 방에서 쉬고 계시면 안 돼요? 어머니 계시면 저희가 좀 불편해서. 내가 30년 살던 집인데 왜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날 전 처음으로 집 안에서 갈 곳이 없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명예 이전 후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기세가 조금 더 나왔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TV는 밤에 조금만 보시면 안 돼요? 저희 전기세 너무 부담돼서요. 화면 하나 보는데 무슨 큰 돈이 든다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쿡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둘째 낳아야 하고 대출 갚아야 해서 엄마가 생활비를 조금만 보태줄 수 없을까? 엄마는 이제 재산세, 월세 안 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잖아? 전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월세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이 집을 엄마가 산 집이잖아.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이 집을 유지해야 하니까 엄마도 조금씩은 부담해 줬으면 좋겠어. 말이 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30만 원이면 되겠냐? 그러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제 방을 살짝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너무 넓어서요. 저희가 둘째 계획하고 있어서 방을 바꿀까 싶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방은 내 아버지랑. 말을 다 못한 제 입을 며느리 말이 끊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혼자 쓰시잖아요. 저희는 부부이고 나중에 둘째도 생기면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가 집에 들렀을 때 며느리가 슬며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도련님이 자주 오시네요. 식구가 늘어나면 저희도 좀 부담돼요. 저는 순간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가족으로 여기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급하게 써야 할 때가 있어서요. 나도 돈 없다. 에이, 어머니, 적금 있잖아요.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많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 말은 정말 가슴을 부여잡게 만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집이 넘어가고 나니
나의 돈, 나의 방, 나의 시간. 모든 게 이용 가능 자원이 된 듯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아침 아들, 며느리 출근시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수돗물 소리가 찔끔찔끔 나오길래 수도꼭지를 힘껏 잠그는데 부엌 창밖으로 아들이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평소처럼 발걸음이 가벼운 편이 아닌데 왠지 등을 숙이고 가는 모습이 예전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조금 지난 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아들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근길에 급히 나가느라 두고 간 모양이었죠. 지갑을 들어 올리다가 무심코 영수증이 바닥으로 한 장 떨어졌습니다. 병원비 68만 원 미나, 입원 중 이서연. 순간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원? 언제? 며느리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이어지더군요. 며느리가 부쩍 예민해지고 표정이 굳어있던 이유, 혹시 나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였던 건 아닐까? 저는 영수증을 다시 넣어두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에 돌아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너 몸 아픈 건 아니지? 그 말에 며느리가 손을 멈추더군요. 처음으로 제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 중인 손을 헹구지도 못하고 물속에 넣은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있더군요. 그리고 아주 작게, 누군가 듣지 않으면 놓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유산했어요, 어머니.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부엌의 조용한 공기가 마치 깨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2달 전이요. 준호 오빠한테도 제대로 말 못했어요. 저희 둘 다 일하느라 정신 없었고 돈도 없고 그냥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서 예민해진 줄 알았는데 부부가 잉태한 아기를 잃고 슬픔을 숨기느라 차갑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가슴이 속에서 우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어머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저도 여자잖아요. 그 말에 저는 그 아이가 순간적으로 너무 안쓰러워 팔을 뻗어 등을 슬쩍 쓸었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악한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아들이 깜박하고 거실에 둔 휴대폰 알림 소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신용대출 연체 안내, 추가 상담 꼭 필요합니다.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휴대폰 찾으러 나와서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왜 봐? 그거 그냥 일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근데 아들의 표정, 제가 평생 봐온 얼굴인데 무슨 일 있는지 모를 리가 없었죠. 두 손이 떨리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말했습니다. 준호야, 대출 많이 받았니? 아니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 한마디 뒤에 말하지 않은 문장이 숨어 있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상황도 아들의 빚도 모두 모른 척하고 지내려던 어느 날 둘째 민호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형 집에 뭔 일 있는 것 같아. 왜? 내가 차를 할부로 장만하려고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떼어봤는데 형이 집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 뭐라고? 등본에 이미 나와. 형 명의 되자마자 바로 잡힌 거야. 저는 숨이 딱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엄마 걱정할까봐 그랬겠지. 근데 엄마,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둘째는 말을 멈추고 심각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형이 무슨 큰일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이건 금액이 그냥 생활비 부족한 정도가 아니야.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사정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서운함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도 힘들었구나. 하지만 이 모든 사건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더 뼈아픈 진실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커다란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유산 사실, 아들의 대출 문제까지 알게 된 저는 며칠 동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얘네도 힘들었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마음 한가운데에서 불안한 그림자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등본을 떼러 주민센터에 갔을 때였습니다. 직원분이 잠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주소로는 등본이 2번 변경됐었네요. 네? 변경이라니요? 직원은 모니터를 조용히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명의 변경은 어머니로부터 이준호 씨로 되었고요. 전입 세대주 변경이 있었네요. 이준호 씨에서 주서연 씨로 세대주가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이준호 씨는 세대 분리해서 단독 세대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아니, 왜 세대 분리를 해요? 우린 같이 사는데.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대출이나 채무 조정 때문에 배우자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대출 채무? 저녁에 아들 부부가 잠든 뒤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저당 1억 2천만 원 설정, 추가 근저당 3천만 원 설정. 저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저는 아들에게 묻기 위해 거실 불을 켜려다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왜 보고 계세요? 아들이었습니다. 표정이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거냐? 아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명의였을 때는 근저당을 잡을 수가 없었어.
엄마는 연세도 있고 소득도 없으니까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명예 이전 얘기한 거야. 엄마 이름으로 하면 잘못되면 엄마가 덤태기 쓸 수 있어서 내 명의로 바꾼 거야. 그래야 대출이 나와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너 명예 바꾸자고 한 이유가? 아들은 짧게 말했습니다. 집 때문에 엄마 때문에 바꾼 게 아니야. 우리가 살려고 바꾼 거야. 저는 숨이 가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너 엄마 몰래 우리 집을. 아들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 진짜 길거리나 앉을 뻔했어. 하지만 그 말은 어쩌면 한 집안의 비극을 만든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도 눈치를 보고 집안엔 말 못할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메시지 하나 남기고요. 준호야, 엄마 좀 쉬고 올게. 너도 서현이도 이 집에서 편히 있어라. 저는 내 평생 지킨 집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민호는 방방 뛰며 형에게 따졌답니다. 형, 엄마 어디 갔어? 너 지금 무슨 짓 한지 알아?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아들 준호는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엄마 흔적을 손으로 만졌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애들한테 너무 무겁게 기대고 산 건지 모르겠다. 저는 남편 사진 옆에 우리 젊은 시절 사진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가서 사진을 꺼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해서 남편의 사진이라도 지갑에 넣고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사진을 받아 가만히 옛 생각에 잠기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 뒤편에 남편이 생전에 직접 써놓았던 진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이 이 집안의 모든 관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됩니다. 남편의 실질적인 유언장을 발견한 그때 저는 납골당 바닥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등이 스며들듯 차가워져 가는데도 몸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부여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움직일 때마다 툭툭 두꺼운 무언가가 처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도, 아이들 둘을 데리고 빈손으로 남겨졌던 날도 이만큼 무너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 사진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늘 그랬습니다. 얼른 돈 벌어서 고향 찾아야 할 텐데. 큰 누님네 포도밭이 엄청 넓었었는데 내가 찾을 수 있을기?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건 전혀 알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어요? 눈물이 턱 아래를 타고 떨어졌습니다. 여보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둘째 민호였습니다. 민호의 손은 제가 어렸을 때 잡아줬던 작은 손이 아니라 이제는 다 커버린 따뜻하고 듬직한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집 지킨 거 형도 나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지. 저는 민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엄마 잘못 아니라니까요. 형이 잘못한 것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한 거지. 엄마를 부담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 안쪽이 허옇게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납골당에서 나오는 길, 민호가 차 키를 두고 와서 잠시 둘째와 떨어져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할머니 두 분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재산 미리 줘도 탈, 나중에 줘도 탈이야. 맞아. 그게 탈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문제요. 그 말이 정말 심장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래, 문제는 집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나는 평생 애들이 편해야 한다. 그것만 생각했는데 정작 애들은 엄마가 불편해질까봐 숨기고 버티고 그러다가 모든 게 엉켜버린 것이고 재산 때문이 아니라 대화를 잃어버린 관계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민호와 함께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준호가 거실 한복판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서현도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찾아다니느라 회사도 못 가고 서현이랑 하루 종일 울었어요. 준호 얼굴은 결혼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남편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가장으로 살기 위해 기름때 묻힌 손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그 풋풋한 아이의 얼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왜 이러고 있니?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몰래 집 담보 잡은 거 정말 죄송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아끼던 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만해라.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엄마가 못난 엄마라 너한테 말도 제대로 못 듣고 살았던 거다. 준호는 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버지 유언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아직 정정한데 미리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같이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이다 생각하고 조그만 땅을 샀어요. 납골당 짓고 나무 심고 해서 우리 가족만의 공원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맹지라서 길이 없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그 앞에 땅을 조금만 분할해서 사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잖아. 그래서 대출을 받았고 또 사무실 독립했고. 그런데
지금 사무실 일이 많이 줄어서 대출 이자도 잘 못 갚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준호야, 민호야, 우리 집 아직 빚에 넘어간 것도 아니잖아. 지킬 수 있어. 엄마가 아빠 납골당해서 아빠의 유산을 찾았다. 저는 남편과 찍은 젊은 날의 사진을 꺼내어 바닥에 놓았습니다. 이건 아빠 엄마 젊은 시절 사진이잖아요. 의아해하는 말투로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색이 발에서 희미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 경기도 안성시 팽성읍 산 16번지 드디어 찾았다. 사랑하는 영자씨, 우리 땅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진의 배경이 된 야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넓은 곳이 남편 가족의 땅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고생할 때 남편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더군요. 이쪽 어디엔가 부모님 묘지가 있었는데 너무 어렵고 주변이 너무 많이 변해서 큰누님 집도 못 찾겠는데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나이 차이가 많은 큰누님이 키워주셨는데 6남매 중 외아들인 남편의 상속 재산을 큰누님이 관리했다는 말과 함께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 뒤에 주소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장 쪽 화순농원 그리고 전화번호. 다음 날 준호는 후배에게 사무실을 맡기고 남편 사진을 들고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규모가 엄청 큰 포도 과수원이더군요. 과수원 옆으로는 마치 별장처럼 예쁘고 넓은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그 집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계세요? 여든은 훌쩍 넘은 듯한 분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혹시 여기가 팽성읍 산 16번지 맞습니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산 16번지는 저 위의 과수원인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노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아들이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그분은 금방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마누라, 화수 왔어요. 제 남편의 이름이 이화수였거든요. 노인의 부인인 듯한 할머니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화수가 왔다니.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화수 씨 안 사람입니다. 노부부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다시 소개를 하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자네가 화수 안 식구란 말이야? 내가 화수 큰 누나야. 그런데 화수는 왜 안 오고 두 사람만 왔지?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30년 전에 하늘로 갔습니다. 그 말에 노부부는 엉엉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올케가 되는 거네. 아들은 조카가 되는 셈이고 이렇게 서로 소개가 되고 난 후 할머니는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부모님이 일궈놓은 과수원이라네. 외아들이던 화수가 너무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화수를 업어서 키웠는데 그 당시 여기는 교통도 좋지 못하고 학교도 멀어서 화수가 고생 많이 했지. 그러더니
글쎄 그놈이 자기는 농사 못 짓는다며 서울로 내뺐어. 당돌하기도 했지. 그때가 아마 화수가 14살인가? 우리 부모님은 아들이 화수 하나라고 이 과수원을 아들에게 남기셨어. 그런데 화수가 너무 어려서 내가 일은 관리하고 있었던 거야. 딸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주신 땅이 있었는데 여기가 공장과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 우리는 그 땅을 모두 팔았고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재산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 자매들끼리 모여서 화수 땅은 화수에게 주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과수원 이름도 화수농원이라고 지었고 화수 땅이 50만 평이 넘으니 요즘 시가로 치면 500억은 훨씬 넘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저와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상시에 늘상 하던 말이 안성고향에 가면 큰누님과 매부한테 혼난다며 성공해서 찾아간다고 누누이 말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옆에서 눈물만 흘리던 노인, 그러니까 남편의 매부 되시는 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화수 가족이 왔으니 화수도 온 거지. 이 사진 덕에 저승가면 화수에게 할 말이 있겠네.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화수농원은 두 아들 이름으로 명의 이전이 되었고 우리는 집에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집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깨우셨네요. 아버지 유언만 아니었으면 제가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화수농원도 모르고 살았을 거잖아요. 며느리도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던 것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이 집이 너무 소중한 곳 같아서 제가 들어와도 되는 자리인지 두려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아이도 겉으론 당당한 며느리였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여자아이 같은 마음을 숨기고 있었구나. 서현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님 사진이 보여. 어머니가 이 집에서 얼마나 버텼는지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현아, 너도 우리 가족이다. 넌 이 집 며느리가 아니고 식구다, 식구. 서현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파묻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며칠 뒤 저는 아들 부부와 민호를 불러 식탁에 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등기부등본을 꺼내놓았습니다. 얘들아, 이 집 다시 내 명의로 돌리자. 서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우린 이 집 가질 자격 없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엄마 집이에요. 엄마가 지킨 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명의를 돌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끼리 제대로 말하면서 살자. 그 말에 아들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가 돌아온 뒤 이상하게 집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제 방에 와 창문 닫아주고
차를 한 잔 타다 주고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겨울바람 좀 차네요. 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퇴근 후 집에 빨리 들어와 제 옆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TV 뭐 재밌어? 그 사소한 대화들이 우리를 다시 식구로 엮어 주었습니다. 둘째 민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요즘 연락 자주 해요. 엄마랑 잘 지내고 싶다는 것 같아요. 말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바람이 차고 하늘은 투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찍었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경기도 안성군 팽성읍 산 16번지. 찾았다. 그 글을 읽으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남편은 고향으로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 문제는 재산이 아니었어. 내가 내 자리를 먼저 잃었던 거였어. 남편 역시 너무 어릴 때 재산을 받은 것이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거였어.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주지 말라는 말의 진짜 뜻은 돈을 아끼라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자식이 편하라고 하며 재산을 미리 넘겨주려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재산은 나눌 수 있어도 삶은 나눌 수 없습니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내 자리는 한 번 잃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이 평생 배울 진짜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